객단 배양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균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무균적 기관 흡인을 실시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흡인이니까 석션을 통해서 한다. 객단 배양은 석션. 소변 배양은 카테터를 삽입해서 단순 도뇨로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잔뇨량은 단순 도뇨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십니다. 투약의 5원칙. 그래도 기본으로 여러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죠. 투약의 5원칙은 어떤 거다? 환약 시 용용하는 거. 5가지가 투약의 5원칙이다. 그리고 약은 조제한 간호사가 직접 투약한다 하면 틀렸어. 조제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이 줘야 실수가 없겠죠. 준비한 사람이 투약한다. 그리고 정맥주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의사에게 있습니다. 의사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IV도 하고 수액도 하잖아요. 그거는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인의 지시 지도하에 할 수 있다. 하니까는 하는 거지. 원칙은 정맥주사는 의사에게 있습니다. 하나 참고로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투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 다 여러분 한 번씩 했던 거 한 번만 기억을 한번 복습합니다. 뭔가 의문이 가. 그럼 어떻게 하지? 그냥 하면 안 되고 보고하라. 그죠?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라. 그리고 또 투약에 과오가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보고해야 돼. 투약에 과오를 어떤 동료가 하는 걸 봤어. 내가 봤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동료에게 보고하라고 설득한다. 맞나요? 내가 하는 건 내가 직접 하고 동료 거는 꼰지르면 안 되고 보고하라고 동료한테 설득한다. 무슨 의무야? 정직의 의무에 들어갔었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기름 종류의 약은 어떻게 해서 보통 줬습니까? 차갑게 해서. 기름 종류의 약은 좀 먹기가 좀 거슬리잖아요. 차게 해서 주거나 아니면 먹은 다음에 뜨거운 차를 마시면 입안이 한번 씻겨져 내려가니까 미끌미끌한 막이. 그래서 먹인 후 뜨거운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차게 해서 주거나 기름 종류의 약은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때 약은 준비한 사람이 주는데 보통 시간은 언제 이내로 줘야 됩니까? 지시된 시간이 있다면 전후 몇 분 안에? 30분 안에. 30분 안에 투약을 하라 하는 거 있었죠.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약을 희석을 시키고자 한다면 어떤 물에다 해라? 미지근한 물. 그래서 우리 약을 먹을 때 미지근한 물에 먹는 게 좋다. 왜? 흡수가 잘 되거든요. 흡수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라벨 확인은 몇 번 한다? 3번 한다. 3번 한다. 그 다음에 수술 들어가면 수술 전에 주던 약은 어떡하죠? 전부 다 취소한다.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주던 약은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처방을 받는다. 그죠? 그런 것도 좀 떠올리십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심천맥박 위치 그냥 한번 눈도장 찍어주십니다. 어느 쪽이다? 좌측 중앙쇄골선과 4번째, 5번째 늑골간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심장으로 잰 심천맥박과 요골로 잰 요골맥박이 숫자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근데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맥박결손이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요? 맥박결손. 다른 말로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차질맥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럼 맥박결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쟀습니까? 맥박결손이 있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한다? 동시에 재는 거죠. 두 사람이 동시에 잰다는 거. 두 사람이 동시에 맥박을 재는데 한 사람은 말초 맥박을, 한 사람은 심천 맥박을 재고 그리고 나서 차이를 비교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알아두십니다. 맥박 결손일 때 맥박을 재는 방법, 그리고 불규칙할 때도 심천맥박을 제일 중요시하지만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 주는 것도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체온을 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가장 정확한 거는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 거가 가장 좋은 거는 고막 체온계였어. 그죠? 기억하셔야 되죠? 심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가장 좋다. 고막 체온계. 왜냐하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와 근처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위 말고 우리 몸에서 체온계를 할 수 있는 부위는 어디가 있어요? 구강, 그 다음에 애과, 그리고 직장 있었죠. 그럼 이때 직장 체온계는 삽입의 길이가 성인은 참고로 볼까요? 2.5에서 4cm 정도 넣어요. 그럼 저는 성인을 알아둘 것 같아. 왜냐면 아동은 좀 눈치로 성인이 2.5에서 4면 2.5 안 되겠지 뭐. 비슷하게. 그죠? 그래서 성인은 2.5에서 4cm 정도 넣습니다. 그럼 이때 직장 체온을 재는 거랑 애과랑 구강이랑 그 중에서 체온이 정상 범위가 어느 게 가장 높아요? 체온의 정상 범위가 직장이 가장 높겠죠.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은 뭘까요? 구강이겠죠. 그 다음에 가장 표면과 가까운 건 어디야? 애과겠죠. 애과. 그래서 체온의 정상 범위가 높은 거에서 낮은 순서로 말한다면 부위가 직장으로 잰 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애과가 가장 낮다는 겁니다. 봐주시고. 그리고 직장 체온은 주로 어떤 애들한테 잽니까? 어린애들한테 재죠. 6세 미만의 소아 애들한테는 직장 체온으로 재죠. 반면에 구강은 뭐 어린애들한테 6세 미만의 어린애들한테 구강으로 잽니까 안 잽니까? 안 재지. 입으로 재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좀 떠올리시고요.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인 증상, 객관적인 증상 이것도 여러분 중요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관적인 증상은 나만이 느끼는 거지. 답답해 죽겠어.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증상인지를 남들은 모르니까 주관적인 거죠. 밥맛 없다는 거. 여러분 요즘 밥맛 없죠? 힘드니까 그죠? 식욕 없어. 근데 한 그릇 다 먹지. 그거는 어떤 사람마다 다른 거야. 식욕부진. 그 다음에 또 식간에 상복부 동통. 그냥 식감 중요하지 않아. 동통 들어가면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지. 아프다는 거 주관적. 그리고 가슴이 막 뛰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심계항진이라 그러죠. 이거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남들은 몰라. 그죠? 그리고 동통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소양감 가렵다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호흡곤란 이것도 주관적인 겁니다. 호흡곤란도 주관적. 열감 이런 것도 주관적인 거. 아우 더워 열감 주관적인 거죠. 되셨어요? 이런 거는 주관적인 건데 그러면 객관적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객관적인 거는 누구나가 봐도 똑같이 느끼는 거야. 그럼 어떤 게냐면 청색증 이거는 뭐라고요? 객관적인 거죠. 새파랗게 변한 거 보고 이거는 새파랗지 않다 이러진 않잖아. 객관적인 거지. 그 다음에 그냥 열감이라고 했으면 주관적인 건데 39도라고 했잖아.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바이탈 사인.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그 다음에 피부 발진 뻘긋뻘긋하게 올라왔다잖아. 이거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잖아요. 황달 누르스름하다잖아요. 객관적인 거죠. 맞죠?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거에 바이탈 사인 이것만큼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 등이 객관적인 증거에 들어간다 하는 거 구별하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증기흡입 참고로 봅니다. 흡입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여 마시는 거지. 그럼 증기, 수증기를 들여 마시는 거야. 왜? 습도 유지해서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감염을 치료하려고 가습기 대주는 게 아니라 분비물이 쉽게 배출되기 위해서 가습기를 데워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흡입은 들여 마시는 거라면 산소 흡입 들여 마시는 거야. 근데 흡인이라고 하면 뭔데요? 이거는 빨아내는 거야. 빨아내는 거. 한마디로 석션을 말하죠. 그럼 이때 석션이라는 거는 분비물을 두 번째 줄에 보면 쉽게 배출하기 위해서 아니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분비물이 쉽게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가습기 같은 거 대주는 거고 흡인은 뭐예요? 분비물을 제거하는 거야. 쉽게 배출이 아니라 분비물을 바로 제거하는 게 흡인 간호의 목적인 거죠.
그럼 이때 흡인을 왜 해줍니까? 분비물이 체내에 계속 기도내 쌓이면은 폐렴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폐렴 유발 때문에 석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석션을 할 때 뭐 구강으로도 할 수 있고 비강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기관 절개관을 꽂아서 석션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관 절개관을 꽂아서 석션을 할 때는 그 내관, 아까 그 내관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가래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랬죠. 그 내관 소독에 어떤 걸로 하자? 과사나 수소수로 하자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물로 씻어줄까요? 더운 물 말고, 더운 물에 하면 가래가 들러붙잖아. 어떤 물? 찬물. 그죠? 찬물로 먼저 세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관 절개관 하고 있는 쪽에다가 먼지 같은 게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준다? 꺼즈로 덮어줄 건데 어떤 꺼즈로 덮어준다? 젖은 꺼즈로 덮어주겠습니다. 젖은 꺼즈로. 그럼 이때 젖은 꺼즈로 덮어주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젖어 있어야 거기에 먼지들이 막 풀풀 날리지 않겠죠. 마른 꺼지면 풀풀 날릴 거 아니야. 그래서 먼지가 젖은 꺼즈에 들러붙어 버리라고. 들러붙어야 안으로 안 들어가지. 먼지, 흡착. 또 젖은 꺼지를 덮어두면 안에 습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분비물에 습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분비물이 좀 누글누글해지겠죠. 그래서 배출이 잘 되겠지. 그래서 가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습이라는 말은 습도를 주겠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젖은 꺼즈를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보시고, 그러면 석션 할 때는 우리가 청소기도 강중약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석션하는 압력도 있겠죠. 그럼 석션하는 압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참고로 보는데 저라면 성인 정도는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성인은 100에서 120 정도로 압을 올려줘요. 그럼 아동 영아는 조금 더 낮겠죠. 아동보다 영아가 더 낮겠고,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석션 할 때는 한 번 할 때 저는 이 두 가지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번 할 때 석션 하는 시간은 몇 초를 넘지 마라. 10초 내로 하라. 10초 내로 하라. 그리고 총 끝내는 시간은 5분을 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저산소증, 석션하는 동안은 산소가 폐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저산소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서 석션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석션할 때는 어떤 자세로 석션하는 게 좋습니까? 금기가 아니라면은 반좌위가 좋겠죠. 금기가 아니라면 반좌위로 해서 해주고 만약에 무의식 환자라면은 어떡할까요? 무의식 환자라면은 앙와이로 하겠죠. 무의식 환자는 앙와이. 자세를 취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석션하는 기관 절개관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관 절개관 쪽은 드레싱을 얼마마다 해줍니까? 절개 부위는 매일 드레싱을 해줬었어요. 그죠? 그럼 이때 절개 부위의 드레싱은 매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꺼즈는 무슨 꺼즈입니까? 꺼즈는 Y 꺼즈를 썼죠. 그리고 이때 드레싱은 외과적 무균술이에요?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제가 내과적 무균술에 드레싱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이건 외과적 무균술이야. 그리고 어떤 꺼즈를 쓴다? Y 꺼즈를 쓴다 그랬죠. Y 꺼즈를 사용해서 매일 드레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션할 때 카테터 있죠. 그리고 용액 있죠. 석션할 때 용액 또는 카테터 이거는 얼마마다 교환한다? 8시간마다 이런 게 아니라 석션 시마다 교환을 한다. 그리고 카테터 삽입할 때는 삽입 중에는 조심하세요. 삽입 중에는 석션기를 작동하면 된다 안 된다? 작동시키지 마라. 그죠? X입니다. 작동시킨다 X입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석션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회전시키면서 빼내라. 카테터를 회전시키면서 빼내는 게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하는 거 봐주시고, 그리고 또 석션과 석션 사이에 환자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흡인과 흡인 사이에 중간중간에 환자 보고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이런 거 시켜주세요. 심호흡도 하시고 기침도 하시고, 또 도저히 너무 환자가 많이 더 힘들어 한다면 산소 공급도 중간중간에 하면서 석션 해주세요.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관 절개관을 하고 있는 환자가 갑자기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기관 절개관 하는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안절부절한다. 안절부절하면서 약간 막 땀도 좀 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심할 수 있다? 이거는 환자가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저산소증이면 환자가 어떻게 된다? 안절부절하고 막 요동을 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산소증을 의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절개관을 하고 있는데 기관절개관이 빠졌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야 됐죠.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의사 부르고, 근데 의사가 올 때까지 여기 구멍을 멸균된 겸자로 벌리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도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보십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봐야 되겠죠. 그때 보는 검사가 어떤 검사가 있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한다면 산소 포화도 검사 있죠. 집게로 찝어주는 거. 그것도 있지만 더 정확한 거는 어떤 거다? 이 사람 동맥피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입니까?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 검사를 뭐라고 합니까? ABGA라고 했죠. ABGA,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맞나요? 자, 우리말로도 기억하세요.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ABGA입니다. 자, 이거는 동맥피를 체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도는 동맥은 깊이 들었으니까 90도 각도로 체열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맥을 뽑았거든. 동맥은 지혈이 빨리 안 되죠. 그래서 체열하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엄청 세게 압박해서 지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기들은 어디서 보통 뺍니까 하면은 애기들은 발 뒤꿈치에서 보통 체열을 합니다. 참고로 적어놔 주시면 신생아들은 발 뒤꿈치, 그리고 또 그 황달 검사하려고 체열할 때도 발 뒤꿈치, 그리고 선천성 대사장애 알아보려고 검사할 때도 발 뒤꿈치, 맞죠? 애들은 발 뒤꿈치. 그러면 어른은 어느 동맥에서 체열합니까 하면은 요골동맥, 상완동맥, 그리고 사타구니 쪽에 있는 대퇴동맥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어디를 제일 많이 쓴다? 요골동맥을 가장 많이 씁니다. 편하잖아요. 요골동맥을 쓰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혈액 안에 산소와 탄산가스가 뭔데? CO2, 이산화탄소,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압이 어느 정도 되고 저산소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 이래 말하면 ABGA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수치가 정상범위인데 이 수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pH, 이거는 산도라 그랬어요. 산성이냐 알칼리냐를 따질 건데 이때 pH는 수치 7.35에서 7.45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PaO2, 이거는 뭐냐면 산소분압입니다. 산소분압. 산소의 압력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요, 제가 90에서 100이라 그랬거든요. 90에서 100이 맞아. 그런데 그냥 교재에서는 여기저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넓게 잡아서요, 80에서 100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돼. 절대 문제에서 1번 80에서 100, 2번 90에서 100 이렇게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래서 한 80 정도에서 100 정도로 봐줍니다. 근데 현실은 80이면 좀 너무 낮죠. 그래서 PaO2 산소 분압은 80에서 100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PaCO2 이건 뭘까요?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분압.
압력을 말합니다. 이산화탄소 압력. 그거는 얼마다? 자, pH 얼마였어? 7.35, 7.45에서 7. 빼버려. 7하고 점자 빼버려. 그럼 얼마야? 35에서 45. 맞나요? 그 다음에 HCO3 이거는 중탄산염이라고 하거든요. 중탄산염. 이거는 22에서 26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문제집에서 다뤄봤죠. 이 어떤 상황일 때 보고해야 되는가 나왔을 때 이 레벨 안에서 범위에서 벗어나면 비정상. 그죠? 알아두실 것. 자, 그러면 이 검사를 해야 이제 산소 농도 압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산소를 많이 줘야 될지 적게 줘야 될지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산소를 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정리 한번 했었어. 정리 한번 했는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은 잠깐만요. 보면은 투여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자, 가장 여러분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비강 캐뉼라라는 거 제일 많이 쓰겠죠. 비강 캐뉼라. 그 위에 있는 비강 카테터 있죠. 꼭 위관을 꽂은 것 같죠. 이거는 오늘날은 거의 안 쓴다 그랬어. 왜냐면 환자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코에서 귀까지 길이를 삽입을 해야 되니까 환자가 위관 튜브 꼽는 것처럼 불편하니까 거의 안 써.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뭐다? 비강 캐뉼라 옆에다 적어 두시고 그림 옆에다 적어 두시고 봐주세요. 그럼 비강 캐뉼라는 왜 많이 쓴다? 말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환자가 뺐다 뺐다 할 수도 좋고 편하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비강 캐뉼라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럼 이때 산소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하면은 1분에 참고로 적어둘까요? 2에서 6리터 2에서 6리터 정도 들어가고요. 산소의 농도는 23에서 44% 정도가 비강 캐뉼라로 공급이 됩니다. 아이고 숫자 못 외우겠어요. 그럼 버려. 근데 보기에서 가끔 나왔죠. 그래서 2에서 6리터 아니면 23에서 44% 정도까지 비강 캐뉼라를 통해서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입을 벌리면 산소가 콧구멍으로 들어갔던 산소가 어때? 입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그리고 코로 숨을 쉬세요. 그죠? 그리고 또 캐뉼라는 몇 시간마다 제거한다? 8시간마다 제거한다는 거. 자, 8시간마다 캐뉼라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고 하라는 거죠. 이거 알아두십니다. 봐주시고 비강 캐뉼라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보편적으로 이것보다 산소가 조금 더 많이 부족하면 그때는 어떤 거를 쓸까요?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쓰는 거는 마스크를 쓰겠죠. 마스크는 왜 좋냐면 코와 입으로 산소가 다 들어가니까. 그럼 이 위에 보시면 안면 마스크 적혀 있죠. 안면 마스크. 이거는 단순 안면 마스크인데 이거는 코와 입으로 다 들어가니까 비강 캐뉼라보다 훨씬 많이 넣을 수 있어.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요. 되게 답답해서 환자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있어요. 피부에 자극이 있죠. 주로 어느 부분에? 코와 입 주변에 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눈 밑에 여기 볼 쪽에도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피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뼈가 돌출된 부분은 어떻게 한다? 패드를 대어주는 거죠. 살이 실킬 거니까. 그죠? 피부 자극 때문에 패드 같은 거 대어준다 하는 거 봐주시고요. 그럼 이때 산소 마스크에 종류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그림에서 보다 그냥 내용에서 한번 참고로 봅니다. 그림도 매칭을 해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림도 같이 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여기 부분 재호흡 마스크 한번 볼까? 요거예요.
요게 부분 제호흡 마스크인데 안면 마스크와의 차이점은 밑에 주머니 같은 게 달려있지. 주머니 같은 게.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일부분만 다시 들여 마시겠다는 거예요. 일부는 다시 들여 마시겠다고. 그럼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셨어. 그럼 이제 내쉬는 건 뭐 내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내시지. 그럼 이산화탄소를요, 여기다가 하면 여기다 이산화탄소가 모이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가. 그럼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저장 백에 이산화탄소가 저장되는 거야. 근데 이 마스크는 일부분은 다시 들여 마시겠대. 그러니까 내가 흡입할 때 여기 내뱉었던 이산화탄소를 좀에 다시 마시겠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조금 더 마시면 여기 백이 여러분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요? 약간 수축되겠지.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수축될 때까지 하면 안 돼. 완전히 다 수축됐다면 여기에 뱉었던 이산화탄소를 다 마신 거잖아. 다 마시면 안 되고 일부분만 마셔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과량 흡입을 막기 위해서 저장 빼기 주머니가 완전히 수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좀에 수축해야 돼. 그래서 일부분만 다시 들여 마신다. 그래서 부분 제호흡 마스크라고 합니다. 의미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거랑 구별합시다. 자, 밑에 거에 보시면 비제호흡 마스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비제호흡은 말 그대로 주머니가 여기 달려 있는데요. 비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 마시겠다. 코가 아니라 제호흡 안 하겠다고. 제호흡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여 마신다 안 마신다?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밸브가 잠겨져 있어서 나왔던 이산화탄소는 다시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는 일절 안 들어가니까 산소가 엄청 액기스로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산화탄소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제호흡 마스크의 특징은 산소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안면 마스크입니다. 산소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게 비제호흡 마스크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거의 100%에 가깝게까지 줄 수가 있다는 거.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왼쪽에 보시면 벤츄리 마스크 보이십니까? 자, 벤츄리 마스크는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조절기처럼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 그래서 벤츄리 마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거다? 가장 정확한 산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산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게 벤츄리 마스크입니다. 되셨습니까? 농도가 가장 정확하게 내가 세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벤츄리. 가장 높은 농도를 줄 수 있는 거는 비제호흡 마스크. 되셨어요? 그러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비강 캐뉼라. 아우 너무 어려워요. 비강 캐뉼라 기억하세요. 되셨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참고로 여기에 애기들한테는 후드를 덮어 쓰고 있는 것처럼 얼굴 쪽에 뚜껑을 덮어 씌웠지. 이런 거는 산소 후드라고 하는데 애기들한테 하는 거. 어른들한테 이렇게 뚜껑을 덮어 씌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영아들한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아들은 자꾸 움직이고 막 사부작사부작 움직이지. 움직일 때는 산소 텐트 그 모기장처럼 산소 텐트를 내서 아이가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소아들한테 하는 거다. 참고로 봐주십니다. 봐주실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수족을 예방한대 하면 뭐다? 발치지대 풋보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 어떤 거야? CBC 검사, 그 다음에 EKG, 폐기능 검사, 흉부 X선 검사, 그리고 복부 아닌 다른 부위의 초음파 이런 거는 MPO 금식 안 해도 되겠죠?
되셨습니까? 금식 필요 없는 검사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관지경 검사 직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관지경 검사하려면요 금식해야 돼. 제가 금식 안 하는 거에 안 적어줬죠. 기관지경 검사할 때는 금식해야 돼. 근데 검사 끝나고 나서도요 금식해야 돼. 언제까지? 구개반사 구역질 반사가 돌아올 때까지는 금식해야 돼. 이게 돌아오지 않았는데 음식이 주면 기도로 들어가서 호흡에 문제를 줄 수 있죠. 청색증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질식할 수 있으니까 금식하고 호흡곤란이 유무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경은 내시경은 기관지 내시경이야. 이거는 물품이 어떤 위험기구 레벨에 속합니까? 준위험기구 아까 했었죠. 준위험기구 준위험기구, 기관지 내시경,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런 거 준위험기구라고 했었죠. 준위험기구는 어떻게 처리하지? 높은 수준의 소독, 화학멸균 해도 되고 또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도 되고 되셨습니까? 보실 것. 그 다음에 객혈 환자에게 중요한 간호가 뭡니까? 하면 뭐다? 해적에서 금식. 왜? 기도 유지 때문에. 그리고 절대 안정. 그래서 두드리거나 자극 주지 말고 큰 기침 삼가하고 장기침을 여러 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암 환자를 돌볼 때 제일 중요한 거 감염 예방. 왜냐면 암 환자들의 치료가 방사선요법, 약물요법, 화학요법 있죠. 그 두 가지가 공통적인 부작용에 탈모, 오심 이런 것도 있지만 골수 기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감염 예방. 그리고 백혈병 환자를 돌볼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감염 예방. 되시겠습니까? 봐주십니다.